아파트 복도 끝 엘리베이터 옆 무심한 벽등 아래에선 밤이면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그 자리에 개 한 마리가 앉아 꼬리도 내리지 못한 채 매일 밤 같은 시각에 입을 벌려 울었다. 짖었다기보다 울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큼 그 개의 울음은 어딘지 기이했고 어딘지 슬펐으며 어쩐지 오래된 사연이 숨겨진 듯 깊고 낮았다. 또 저놈의 개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주민들은 얼굴을 찡그렸고 어떤 이들은 슬리퍼를 끌고 와 욕을 내뱉었으며 또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다. 누가 키우는 개인지도 어디서 오는지도 아무도 몰랐지만 그 개는 늘 같은 자리에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듯 앉아 울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72세의 경비원 최만복 씨만이 그 울음의 결을 가만히 들을 줄 아는 귀를 지니고 있었다. 경비실 작은 창문 너머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복도 쪽을 바라보던 그는 언젠가부터 개의 울음에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곤 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 짧은 짖음 속에 그는 어렴풋한 그리움과 오래전 잊혔다고 생각했던 어떤 슬픔이 겹쳐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최 씨는 젊은 시절 동물병원을 운영했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수백 마리의 유기견들, 병든 동물들, 버려진 새끼 고양이들의 울음은 늘 비슷한 듯 하면서도 모두 달랐다. 배가 고파 우는 소리, 아파서 우는 소리, 사람을 불러 사랑을 달라는 소리, 그리고 가장 슬픈 울음, 잃어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소리. 그건 흔하지 않았고 깊었다. 지금 복도에 앉은 그 개의 울음은 바로 그 기다림의 울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경비실 안서랍에서 반찬통 하나를 꺼내 들었다. 오늘 낮 식당 아주머니가 건네준 남은 국물과 자투리 밥을 버리지 않고 모아둔 것. 빈 컵라면 용기에 담아 복도 끝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걔는 마치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을 알아본 듯 고개를 한껏 낮추고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짖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그저 복도 구석에 기대듯 웅크린 채 밥을 한 입씩 먹었다. 그날 밤 최 씨는 처음으로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쭈니 그래. 넌 이제부터 쭈니야. 무슨 사연이 있든 내가 지켜볼게. 그리고는 말없이 쓰다듬었다. 부드럽지 않은 털, 마른 갈비뼈, 터질 듯 퉁퉁 부은 발바닥.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아직 그 기억의 냄새를 잊지 못한 존재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최 씨는 아직 몰랐다. 그 개가 짖는 그 자리, 바로 그 복도 끝자락에 몇 년 전 어린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쭈니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가 앉던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걸. 최만복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모든 경비원이 그렇듯 그는 아침이면 입주민에게 인사하고 낮에는 단지 곳곳을 돌며 쓰레기통을 비우고 밤에는 순찰을 돌았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복도 끝에 쭈니가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반드시 그 자리에 멈춰 서곤 했다. 그건 마치 오래전 자신이 외면한 어떤 기억에 대한 사과 같기도 했고 마음 깊은 곳에 나분 죄책감에 대한 무언의 참회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착한 경비 아저씨라 불렀지만 사실 최만복은 한때 짧은 인생이나마 누구보다 뜨겁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수의대에 다니던 그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 유별났고 졸업 후엔 시 외곽에 작은 동물병원을 열었다. 그 병원 앞엔 늘 구조된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는 밤을 새워 치료하고 밥을 챙기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돈 없는 보호자들을 내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15살 난 외동딸 소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학교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아이를 잃은 충격에 아내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졌고 끝내 그를 떠났다. 그리고 최 씨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병원 문도 사람과의 관계도 심지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도 그렇게 세상을 등진 채 떠돌다 이 아파트 경비직에 지원한 것이 벌써 10년 전이었다. 월세 보증금이 딸린 좁은 경비실, 한 달에 120만 원 남짓한 월급. 그러나 누군가가 다시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그에겐 전부였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매일 준이를 바라보는 자리, 그 복도 끝은 이상하게도 늘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엘리베이터 버튼 옆엔 아직도 오래전 붙여졌던 작고 희미한 스티커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그 위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누군가가 적어둔 문장이 남아 있었다. 지민아, 문 열면 위험해. 꼭 기다려야 해. 최 씨는 그 문장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문장은 아버지의 손길 같은 동시에 절박한 경고 같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말 같았다. 지민이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건 바로 7년 전 이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사고였다. 당시 이곳 5층 복도에서 7살 여자아이가 난간을 넘어 추락했다. 입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고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마무리됐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입양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나갔다. 그 뒤로 그 집은 몇 해 동안 비워져 있었고 지금도 공실 상태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가 추락한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준이가 밤마다 울고 있었다. 혹시 너? 최 씨는 개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준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개는 단순히 떠도는 유기견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억은 너무도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잊었지만 준이만은 잊지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와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체온을 되새기듯 울고 있었던 것이다. 최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경비실 침대에 눕지 않았다. 경비복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치고 준이 옆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가만히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복도 끝 여전히 준이는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린 날에도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에도 그 개는 늘 같은 곳을 향해 앉았고 같은 시각에 입을 열어 울었다. 울음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 했지만 그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예외였다. 최만복은 밤마다 그 자리를 지켰다. 준이가 머무는 시간에 맞춰 순찰을 돌았고 복도 벽에 기대어 서서 울음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었다. 준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그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지혜와 아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너 혹시 그 아이를 알고 있는 거니?
그러자 준이는 놀랍게도 짧게 컹 하고 짖은 후 복도 벽에 코를 대고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거기 무언가를 묻은 듯 어떤 기억의 흔적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듯 말이다. 최 씨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 벽면을 살폈다. 도장 자국, 낙서, 깨진 타일 조각 하나하나에 눈을 두며 그때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리고 벽면 아랫부분 틈에서 오래된 머리핀 하나를 발견했다. 꽃잎 모양의 분홍색 플라스틱 머리핀. 딱히 귀할 것도 없는 유치한 장신구였지만 그 순간 그는 어쩐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이건 내가 지키고 있던 거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지민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찬바람 섞인 반응뿐이었다. 아니,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왜 그걸 갑자기 물으세요? 그러게요. 그 집도 이제 전세 내놓은 지 오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복잡해져요. 사무소장은 서둘러 말을 끊었고 다른 직원은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묻힌 진실은 그대로 먼지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최만복은 단념하지 않았다. 그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딸 소희를 잃고 난 뒤 사람들이 진실을 덮는 방식이 얼마나 교묘하고 조용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난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지민이가 떨어졌다는 바로 그 자리. 준이가 매일 짖는 그 복도 끝, 그곳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다. 준이는 단순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게 아니었다. 그 자리를, 그 순간을, 그 아이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밤 이후 그는 결심했다. 이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계가 지키는 기억을 끝까지 함께 짊어져야겠다는 것을. 하지만 그의 이런 움직임이 곧 예상치 못한 불편한 시선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붙었다. 복도 내 유기견 출입 및 사육 금지. 반복 시 경비원 계약 검토 예정. 공고문을 본 그는 처음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기억을 지우려 들고 있다는 것. 그는 느꼈다. 이 개가, 이 복도가, 그리고 이 잊힌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너무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을. 경비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빛이 들어오던 밤, 최만복은 준이의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좁은 담요 위에서 쭈그려 잠든 개는 간혹 몸을 떨며 꿈을 꾸는 듯 낑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문득문득 개가 꾸는 꿈속에 그 아이가 나올 것만 같다는 이상한 상상을 하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가 애써 덮고 지나간 기억이라 해도 누군가에겐 그날의 자네가 여전히 복도 끝에 살아있었기에. 다음 날 그는 비번을 내고 근처 주민센터에 들렀다. 7년 전 사고 기록이 혹시 남아있을까 싶어 묻자 담당자는 서류를 한참 뒤적이다 말없이 낡은 문서철 하나를 꺼냈다. 2018년 11월 27일 아파트 복도 추락사 피해자 김지민 7세. 입양 신고일 2018년 8월 양부모 김모 씨, 윤모 씨 사망 원인 안전사고 추정 종결.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김지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몇 개월 만에 사라졌던 이름.
짧은 인생이었지만 누구보다 간절히 살아있으려 했을 이름. 그 아이는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조차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랐다. 최 씨는 문득 다시 복도 끝으로 향했다. 준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가 다가가자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복도 난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최 씨는 거기서 이상한 걸 보았다. 난간 밑 벽면에 붙은 작은 스티커 조각 하나. 오늘도 잘했어요. 라고 쓰여 있던 아이들 상점 스티커. 이름도 없이 그냥 작은 별 하나만 그려진 그것은 바닥에 떨어질 아이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하듯 말없이 달라붙어 있었다. 지민아. 그는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딸의 이름 대신 처음 보는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보았다. 그 부름에 준이는 짖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다가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준이는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누군가 난간을 넘어가는 걸 봤고 누군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놓아버린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직감했다. 지민이는 스스로 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의해 버려진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을 잊지 않고 있는 단 하나의 목격자,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존재, 바로 이 복도에 남겨진 게 준이었다. 김지민 양부모의 현재 주소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은 짧고 무심하게 대답했다. 입양 당시 주소는 이미 말소되었고 전출 이후 행방은 뚜렷하지 않았다. 단지 서류 하단엔 그들이 지민이를 입양하기 전 유산 상속 문제로 여러 번 개명과 전출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조용히 덧붙여져 있었다. 혹시 다른 연락처라도 죄송합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최 씨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의 죽음이 아닌 지워지고 덮인 책임,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어떤 비밀이 얽혀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준이를 데리고 복도 순찰을 돌았다. 준이는 평소보다 민감했고 특정 집 앞에선 멈춰섰다. 바로 501호. 지민이와 그 부모가 머물던 집이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우편함엔 오래된 전단지가 구겨져 있었고 그 위엔 누군가 일부러 떼어내지 않은 듯한 채권 독촉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김호, 윤호 씨. 채권 추심 고지 미납 채무 총액 1억 6천만 원. 주소지 현 소재 불분명.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반대편에서 사진을 찍는 듯한 섬광이 번쩍였다. 최 씨가 고개를 돌리자 계단 아래로 누군가 황급히 뛰어내려갔다. 목격자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준이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그날 밤 경비실 책상 위에 한 통의 익명 우편 봉투가 도착해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CCTV 녹화 영상 한 장면이 프린트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날 아이는 혼자 떨어진 게 아닙니다. 걔는 봤습니다. 당신도 봐야 합니다. 그 집 아직 비어있지 않습니다. 최 씨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흐릿한 영상엔 한 아이가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뒤로 넘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옆 준이가 난간 너머를 보며 울부짖는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그날의 장면, 그 마지막의 순간, 사람들은 지웠지만
걔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겨울밤 공기는 유난히 날카로웠고 복도 창문에 닿는 바람 소리는 마치 숨죽인 속삭임처럼 들렸다. 준이는 그날따라 복도에 나가자마자 몸을 낮췄다. 이상하리만큼 경계하는 눈빛, 낯선 냄새, 혹은 기억에서 사라졌던 어떤 기척이 돌아온 걸까? 그는 손전등을 들고 복도 끝 501호 앞에 멈췄다. 닫힌 철문, 말라붙은 우편함 스티커, 그리고 문틀 밑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불빛의 흔적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전기가 끊긴 집일터인데 불빛이라니. 거기 누구 계십니까? 최 씨가 조심스레 노크를 했다. 답은 없었지만 그 순간 안쪽에서 무언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낡은 장난감이 굴러가는 듯한 딸깍, 딸깍 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렸다. 준이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이내 입을 다물고 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시자의 태도였다. 그 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최 씨는 다시 사무소로 돌아갔다.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501호 복도 쪽 카메라만 영상이 누락돼 있었다. 그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관리실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단호했다. 카메라가 고장났습니다. 곧 교체 예정입니다. 고장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개월 전쯤부터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CCTV 점검표엔 정상 작동이라고 적혀 있었고 고장 신고도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복도의 시야만 차단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쭈니와 함께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직접 들어가 보기로. 다음 날 새벽 입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 그는 관리사무소의 예비키 보관함에서 501호 예비 열쇠를 꺼냈다. 점검 명분으로 잠깐 들어가 본다는 말도 마음속으로 정당화해 봤지만 사실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 눈앞에서 한 아이의 죽음이 무시당하고 한 마리 개만이 짖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은 공간이라기보다 상처였다. 곰팡이 핀 벽지, 벗겨진 장판,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어린이용 의자와 찢어진 인형 하나. 가구도 가전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딱 한 가지 냄새. 바로 살아있는 사람의 채취가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 안쪽 벽 한켠엔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은 듯 작은 글씨가 덧새겨져 있었다. 쭈니야, 아프지 마. 나 여기 있어. 기다릴게. 최 씨는 무릎을 꿇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고 마치 그 아이가 아직 이 공간 어딘가에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바로 등 뒤에서 철컥하고 현관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최만복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문은 철컥하고 안에서 걸린 뒤였다. 아파트 복도에 바람이 들이치며 삐걱이던 소리는 사라지고 문 너머는 숨막히도록 고요한 밀실이 되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 있습니까? 열어주세요. 저는 경비원입니다. 점검 중이었습니다. 답은 없었다. 그저 집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낮게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냐고. 지금 거기 누구 있어? 그 순간 복도 바깥에서 쭈니의 울음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격렬하고 더 깊고 끈질긴 울음. 그 울음은 누군가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고 또 누군가를 향해 이제 멈추라고 외치는 듯 절박했다.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거실 안쪽 벽, 그가 아까 기억의 글씨를 봤던 그곳 아래에서 낡은 인형이 스르륵 움직였다. 아니, 인형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었다. 창백한 얼굴, 삐쩍 마른 팔,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어딘가를 더듬는 작은 존재. 바로 지민이었다. 아이는 말랐고 숨소리는 가늘었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쭈니야. 최 씨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너무도 가볍고 차가운 그 몸을 품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때였다. 현관이 쾅 하고 열렸다. 밖에서 아파트 주민 몇 명과 경비조장이 함께 달려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 깜짝 놀란 눈으로 멈춰선 사람 한 명. 지민의 양아버지였다. 아파트를 떠났던 줄 알았던 그는 사실 몰래 아파트를 드나들며 501호를 비밀 거처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는 입양 후 아이를 이용해 각종 후원금을 받았고 입양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501호에 수년간 감금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견딘 단 하나의 존재, 누구보다도 오래 묵묵히 아이 곁을 지켜준 존재가 바로 쭈니였다. 그 개는 매일 밤 복도에서 울며 외쳤다. 여기 있다. 아직 여기 있다. 아무도 듣지 않지만 나는 안다. 저 안에 그 아이가 있다. 지민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뼈는 자라다 멈춘 채 휘어 있었고 혈액 속엔 극심한 영양실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피부 곳곳엔 오래된 상처와 긁힌 자국들이 겹겹이 말라붙어 있었다. 의사는 한참을 말없이 지민을 바라보다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는 살아있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말에 최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위해 매일 복도 끝에서 지저대던 게 하나가 떠올랐다. 그 지짐이 없었다면 아마 아무도 이 작은 몸 안에 아직 숨이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다. 지민의 입양부는 경찰에 구속되었고 입양모는 이미 오래전 아이를 두고 가출한 상태였다. 그 집엔 아무도 없었고 아파트 사람들도 그 집을 잊고 있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 놓인 작은 병상여 지민은 드디어 눈을 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건 쭈니였다. 쭈니야 같이 있었어? 걔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다. 울음도 짖음도 없었다. 그날만큼은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소식을 들은 몇몇 아파트 주민들은 놀랐지만 곧 침묵했다. 누구도 501호에 실제 사람이 살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만복은 알고 있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으며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그 개가 매일같이 짖었는데도 사람들은 시끄럽다고만 했지. 그 소리가 살려달라는 신호였다는 걸 단 한 명도 이해하지 않았지. 며칠 후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 하나. 준이는 아파트 복도에서의 활약으로 지민 양을 구조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반려견으로서 복도 출입을 허용하며 지민 양의 회복을 위해 모든 주민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공고문 아래엔 입주자 대표와 경비원 최만복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준이에게 다가가기 조심스러워했지만 아이들과 몇몇 주민은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며 그 개의 조용한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가 밤에 준이를 따라 복도 끝까지 걸어가곤 했다. 그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 누군가는 죄책감에, 누군가는 고마움에,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외면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 지민은 병원에서도 말이 없었다. 아무리 회복돼도, 아무리 몸이 좋아져도 그 아이의 눈동자 속엔 아직 복도 끝 어둠이 남아 있었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하면서도 누구도 곁에 들이지 않는 차가움이 맴돌았다. 하지만 단 한 존재, 준이만은 예외였다. 준이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지민은 눈을 깜빡이며 몸을 일으켰고 그 작고 마른 손으로 개의 뺨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준이야, 나 이제 괜찮아. 그 말에 준이는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아이의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는 그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날도, 그 전날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최만복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다. 그는 지민을 보며 자신의 딸 소희를 떠올렸다. 그 아이 역시 어린 시절 작은 강아지를 키웠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개에게 잘 있었어? 하고 인사하곤 했다. 그는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에 무심했고 딸의 죽음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 되새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지민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지민아, 혹시 말야. 준이가 너랑 제일 먼저 같이 지낸 거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저어주지도 않았다. 그저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울 줄 아는 어른이에요? 그 말에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이 곁에 앉아 손을 뻗어 준이의 등을 함께 쓸어주었다. 응, 지금은 매일 울고 있단다. 지민은 그제야 아주 조금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괜찮아요. 그날 밤 그는 병원 근처에 묵었고 새벽녘 눈을 뜨니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경비원님, 지민이가 자다 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좋겠다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오래도록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소희에게도 자신에게도 조금은 덜 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준이는 병원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 의사들은 정신적인 유대가 아이에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준이의 출입을 허락해 주었고 준이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지민의 곁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준이는 병실 창가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낮은 울음소리를 한 번 남긴 뒤 조용히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불을 개의 몸 위로 조심히 덮으며 속삭였다. 준이야, 이제 울지 마. 나는 기억할게. 최만복은 그 순간 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대신 견디고 대신 울어줬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슬픔이 더는 짖을 이유가 없어졌을 때에야 마침내 멈출 수 있었다는 것도. 며칠 뒤 준이는 아파트 단지 화단역 복도 끝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잔디밭에 묻혔다.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한 작은 묘비엔 이렇게 새겨졌다. 준이, 아이를 지켜낸 게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운동장에서 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적었다. 준이는 항상 여기 있어요. 마음속 복도에. 최만복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가만히 웃었다. 그는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다. 경비실 창문을 열면 늘 그 복도가 보였고 준이가 짖던 자리, 지민이 마지막으로 갇혀있던 그 자리도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꽃을 놓고 가는 이들이 생겼고 아이들이 산책하며 준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마다 복도 끝에 누군가 잠시 서 있다 돌아가는 풍경도 생겨났다. 누구도 예전처럼 복도에서 짖는 소리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그 고요한 자리엔 이제 기억과 고마움만이 남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 지민은 최 씨의 손을 잡고 준이가 묻힌 화단 앞에 서서 말했다. 아빠처럼 불러도 돼요? 그는 대답 대신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아이 손을 꼭 쥐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둘이 서로 지키며 살아가자. 복도 끝 더는 짖는 소리는 없었지만 누군가가 기억하는 한 준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는 이제는 함께 걷는 복도 위에